내장산 인근에 자리한 이곳 시립박물관에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과 대주어진을 지켜낸 고장이 바로 호남, 그 중에서도 정읍이었다는 겁니다. 임진년과 이듬해인 계사년에 쓰여진 기록물이 제 옆에 있는 임계기사입니다. 이 안에 수록된 수직상체일기는 실록을 지키면서 기록한 일종의 당직 근무일지로서 안희와 손옥록 선생의 난중일기입니다. 임계기사는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또 하나의 기록문화의 꽃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이자 세계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쌍일보 조선국 임금의 원령이시여 돌아오소서. 왕이 승하하면 임시기구인 실록청을 만들고 사관들이 기록한 사초와 승정원 일기 등의 기록을 모아 실록을 편찬하게 되는데요. 한 왕조의 역사를 단절없이 체계적으로 기록한 방대한 양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기록유산입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록은 또 한편에서는 권력자들에 대한 견제, 왕에 대한, 그래서 왕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최고의 권력자지만 역사는 좀 두려워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록을 놓고 왕권과 신권의 어떤 그 갈등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왕은 보려 하고 신하들은 못 보게 하고 조선왕조실록만큼의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것도 참 어려울 거다. 그런 점에서 아주 뛰어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조선의 정신 그리고 어떤 우리 기록만의 꽃과 같은 존재가 실록이고. 조선왕조실록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세종대왕의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한양의 내사구인 춘추관과 지방 외사구인 충주사구에 더해 경상도 성주와 전라도 전주의 사구를 짓고 실록을 보관토록 한 겁니다. 그러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한양의 춘추관과 충주, 성주사구가 소실되고 전주사구만이 남게 되는데요. 실록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정읍, 태인의 선비 안희와 손옥록은 한 걸음의 전주로 달려와 60여 궤짝에 달하는 짐을 싣고 내장산 깊은 곳을 향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무려 370일 동안 머물며 조선의 역사를 지켜냈던 겁니다. 조심스레 꺼낸 이 책에 당시의 상황이 세세히 남아있는데요. 임진년과 계사년에 쓰여졌다 해서 임계기사라 불립니다. 그 임계기사의 내용에는 정읍 선비인 안희와 손옥록이 어진과 실록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직을 했던 내용을 담은 수직 상체일기와 상소문, 그다음에 민여운, 불량, 권유문 등이 현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임계기사는 안희 선생님 집안에서 이렇게 대대로 보관되다가 2011년에 후손 안성화 선생님께서 정읍시에 기탁을 하였고 이러한 기록물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2017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에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표지를 넘기면 임계기사라 쓰여진 첫 장이 보이는데요.
임진년 6월 22일 실록이 왜적을 피해 전주에서 정읍현 내장산 은봉암으로 옮겨졌다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관찰사 겸 순찰사였던 이광을 비롯해 실록의 이안과 수직을 책임진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음 장에는 날짜별로 실록을 지켰던 수직 상체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에 앞서 태조어진에 대한 기록이 보입니다. 실록이 옮겨진 날로부터 일주일 뒤인 7월 1일 태조 어용을 전주에서 용구람으로 옮겨왔다고 적어놓았습니다. 내장산으로 이안을 했던 것은 실록과 어진의 이안 시기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 실록은 안우와 손옥록 선생에 의해서 옮겨졌겠지만 어진은 참봉에 의해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진은 그렇게 큰 부피를 차지하지 않았을 거고 실록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피입니다. 실록의 크기가 조선 전기의 경우에는 큰 것이 세로가 한 70c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자가 상당히 큰 상자였던 거고 그 상자 안에 실록을 담아서 옮겨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람이 나른다고 하면 3개 이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제가 생각에 2개 정도 지었을 거고 아마 말을 이용했으면 한 마리당 최대 4개나 최대 6개나 4개 정도 실을 수 있는 이런 분량인데요. 임계기사 안에 실린 수직상체 일기. 실록을 서로 번갈아가며 지켰던 일지라는 뜻인데요. 6월 23일 용구람에 머물며 실록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참봉 오이길과 유인은 모두 산을 내려가고 안이와 손옥록이 함께 남아 숙직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손옥록은 집으로 돌아가고 안이 혼자 남아서 실록을 지키게 되지요. 그 다음 장을 살펴보면 열흘 만에 돌아온 손옥록이 혼자 실록을 지켰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안이가 내장산으로 돌아와 함께 수직했음을 알 수 있지요. 이해부터 산세가 험준하기로 이름 높았던 내장산. 나무 막대를 세워 경계를 표시한 이곳이 임계기사에 언급된 용구람 터입니다.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우뚝 자리했을 암자에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외적의 침입에 노심초사하며 밤낮을 지새웠을 겁니다. 용구람에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가히 쉽게 오를 수는 없는 곳, 바로 은저감인데요. 임계기사에 따르면 1592년 6월 22일 전주에서 옮겨온 실록을 요새와 같은 이곳 암자에 보관하게 되는데요.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간에선 다가가기 힘든 곳입니다. 사람들은 보다 더 험준하고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을 찾아 조선왕조 실록의 이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은저감에 있던 실록은 7월 14일 비례암으로 보금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용구람에 모셔졌던 태조 어진도 9월 28일 비례암으로 향합니다. 그 비례암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는 암자다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험준한 비례암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다천 스님께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러니까 내장사에 비례암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스님들 사이에서 이제 구전되어 내려온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천 스님의 말씀으로는 이곳이 비례암이었다라고 이렇게 그 비정했던 곳이 저희가 발굴을 하게 된 그 비례암지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내장산에는 내장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암자들이 있었습니다. 용구람과 은저감, 비례암은 모두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었지요. 그 가운데 가장 험준한 곳에 자리했던 비례암은 까치봉이라 불리는 산봉우리를 향해 계곡길을 따라 올라가면 있었다는데 왕래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길도 없어 이렇게 하늘에서만 그 터로 짐작되는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발굴 조사 결과 배수 시설이 딸린 건물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혀있던 기와류와 자기류 등을 통해 조선시대 중기에 암자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도 있었지요. 근데 그 건물지의 그 규모를 말씀을 드리자면 장축이 810cm 정도, 장축 길이가, 그리고 단축 길이가 한 510cm 정도. 적심이나 초석이 정확히 나와줘야 몇 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초석이나 적심이 규모를 이렇게 추정할 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이제 기단을 중심으로 그 규모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산책로를 따라 닿을 수 있는 곳이 은저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발길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 비례함은 이렇게 하늘에서만 바라보며 아쉬움을 달랠 수밖에 없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수직 상체 일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수직 책임자였던 참봉 오이길의 이름도 보입니다. 10월 16일 내장산으로 돌아와 용구람에 머물다 28일 전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또 다른 참봉인 유인이 내장산 큰절에 머물렀다고 적어놓았는데요. 그 절은 당시 내장사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내장산에 실록이 모셔져 있던 370일 동안 수직 책임자인 2명의 참봉이 모두 바뀌기도 하는데요. 11월 26일 오이길의 후임인 구정녀가 돌아와 내장사에 머물렀고 이듬해 3월에는 유인의 후임인 이독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젊은이들에게도 힘들었을 절벽을 오르내리며 실록 곁을 지켰던 노년의 선비들. 손옥록은 1592년 임진년 12월 21일부터 그 이듬해인 정월 12일까지 그 뒤에 임무를 교대한 안인은 정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무려 한 달 반가량을 수직을 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혹독한 추위에도 65살의 선비는 꿋꿋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뜻을 함께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장사의 주지 희묵을 중심으로 승려들과 당시 천대받던 민초들이 한 마음으로 지켜낸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당시의 기록 가운데 하나인 호남절이록에서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용감하고 건장한 승려와 제인 100여 명을 모아 돌을 쌓아놓고 병사들을 모아 지키게 하여 전쟁을 피하였다. 근데 기록마다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산척 100여 명이 이제 수직했다고. 100여 명이라는 게 이제 어디는 뭐 정제인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산척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냥하는 사람들, 약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산척이라고 해요. 실제로 현장에서 수직하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이 100명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걸 주도했던 리더했던 그 세 사람만을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그 전란 중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 사람들에게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전주 사구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기고 1년여가 지난 1593년 7월 9일
외적의 기세에 눌린 선조의 명에 따라 실록과 태주어진은 다시 내장산을 떠나 강화도를 향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 역시 수직 상체일기에 빠짐없이 기록돼 있습니다. 1592년 6월 22일 실록이 내장산에 처음으로 이한된 이후 1593년 7월 9일 실록과 어진이 내장산을 떠나게 됩니다. 떠난 이후로는 일본의 재차 그런 침입을 피하고자 어진과 실록은 내장산에 나와 정읍현에 옮겨지고 이후 태인현, 용안, 임천, 온양, 아산을 거쳐 강화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날짜가 7월 24일입니다. 이후 수직상체일기 기사는 7월 26일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내장산에 모셔져 있던 실록을 선조가 있던 의주 행제소까지 옮기는 일에 동참했던 안희와 손옥록. 그 기록이 임계기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충청도 검찰사였던 이조 판서 이산보가 승정원에 올린 보고서가 바로 그겁니다. 대인에 거주하는 선비 안희와 손옥록은 평소 집안에서 좋은 행실이 있던 자들로 변란이 일어나는 초기부터 내장산에 어진을 모셨는데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수직하면서 시종토록 열심이었습니다. 지금 또 차비로 먹을 것과 말을 준비하여 천리길을 호종하며 함께 행제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충의가 가상합니다. 나중에 조선 후기에 전쟁이 다 끝나고 실록을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할 때 보면 실록의 보존 상태가 완벽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록을 전주에서부터 내장산을 거쳐서 해주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실록의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기간에는 장마철이라고 하는 기간, 우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실록은 굉장히 좋은 상태로 피난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보존 환경을 굉장히 잘 유지하면서 실록이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공으로 선조는 이들에게 벼슬을 내리는데요. 임계기사에 따르면 손옥록을 육품벼슬인 선무랑 사포서 별제에, 안희를 선교랑 활인서 별제에 임명합니다. 기록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조선왕조실록. 그 꽃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인구의 시간을 세세히 적어놓은 또 다른 기록문화의 꽃, 임계기사. 그 안에 실린 수직 상체일기에는 실록이 전주사구에서 내장산으로 이안된 1592년 6월 22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번갈아 가거나 혹은 함께 실록 곁을 지켰던 안희와 손옥록의 땀방울이 서려 있습니다. 날짜별로 중요한 일들을 상세히 적어놓은 덕에 후대의 우리들은 조선왕조실록과 태조어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실록을 지켜낸 그런 그 기록으로서 근거로서 이만한 자료가 없는데 현재 지금 도문화재로만 돼 있죠. 우리가 국가문화재 신청했다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 됐을 때의 사유가 뭐냐면 당시의 기록이 아니다 하는 건데 전란 중에 전쟁 중에 얼마나 그걸 쓸 수 있었겠습니까? 임진왜란 당시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의 피난 과정이 남아있는 기록은 호남 각 지역의 인물을 정리해놓은 호남지를 비롯해 호남저리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날짜별로 세세하게 적어놓은 일지 형식의 기록은 수직 상체 일기가 유일합니다. 전란 중에 이제 메모라든지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전란이 끝나고 나서 정설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선조실록도 지금 기록이 제대로 없어서 미암일기나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썼다는데 그때의 임진왜란 때 썼던 기록을 찾는다는 것은 지극히 힘든 거죠. 이것은 비록 후대에 정설을 했지만 그런다 해도 실록을 지켜낸 그런 엄청난 기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가문화재로 다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좀 승격시키는 그것이 우리의 과제일 거고, 나는 충분히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런 이제 의미 부여를 수익상체 일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임계기사에는 수직 상체 일기와 더불어 안희와 손옥록이 나라를 걱정하며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이 수록돼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1593년 계사년 9월 의곡 도유사가 되어 쌀과 목화 등을 모아 선조가 머물던 의주 행제소와 의병장들에게 보낸 기록도 남아있지요. 이를 통해 두 선비의 면면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란이라고 하는 그 특수 상황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이런 군량미를 모집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덕행이나 또 지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하겠죠. 안우와 손옥록 선생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부분, 즉 전투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싸우기에는 고령이었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의병, 즉 의병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군량미를 모집해서 갖다 주는 이런 역할이 아마 가장 큰 역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란 중에 자신과 가족의 안위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정읍의 선비 안희와 손옥록.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장산의 험준한 골짜기를 오르내리며 조선왕조실록과 태조어진을 지켜낸 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기록 문화에 꽂힌 임계기사 맨 뒷장에는 이들의 굳은 절이가 담긴 시 한 편이 남아 큰 울림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그 역사적인 사실과 가치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숭고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게는 지켜냈던 그 암자들을 보존하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 왔을 때 이곳이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일이고, 전주 사고에서 정읍 내장산까지 옮겨오는 이안 행사도 지금 2년째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학계가 또는 중앙정부가 이런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정읍 사람들의 슬기와 용기,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조선왕조실록의 보존 역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아마 귀중한 교육의 현장과 또 교육의 가치로서 오랫동안 남게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행여 정읍을 찾게 된다면 안희와 손옥록, 그리고 이름 없는 민초들이 지켜낸 세계 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기를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임진왜란 당시 풍전등화였던 조선왕조실록. 하지만 개인의 안위보다 나라를 더 사랑한 이들이 있었기에 세계적인 기록유산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업적을 기억하는 일이 곧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지켜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